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SNS에 이 글이 많이 보이더군요.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작이랍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느 학생의 글이겠죠? 그저 오늘 같은 날이나 돼야 이런 글을 오프닝으로 올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가족들 잃은 것만도 모자라 1년이 넘도록 물대포 맞으며 한 대잠 자는 세월호 가족분들이 눈에 더욱 밟히는 날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4시 35분 됐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두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늦은 저녁 시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임대웅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 당선으로 새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잘 될까 기대와 불안 교차되는 상황이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당내의 기대와 불안이 섞인 시선 속에 오늘 시작됐습니다. 서로 친노와 비노 진영이라는 대척점에 서 있던 두 사람이 4.29 재보선 전패 폭풍에 직면한 당의 위기 돌파와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배에 타게 된 셈이어서 어떤 식으로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이어갈지 주목되는데요. 일단 출발은 서로를 향한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 당선 후 처음 열린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를 향해 관록이 4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부 경험도 풍부한 분이라 든든하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 원내대표도 당대표 최고위원들과 손발을 맞춰 성공적인 원내 운영으로 당을 뒷받침하겠다,
당내 소통과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며 분열하는 집은 스스로 설 수 없다. 우리 또한 분열하는 집으로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 없다며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고위원회의 후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홍은동의 종합사회복지관을 함께 찾아 공동으로 노심잡기 행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비노 일각이 문 대표 사퇴론과 책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일단 문체제 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 내부의 분열과 야권 분열을 재보선 패인으로 꼽으면서도 전당대회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 대표로서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며 현재로선 직에서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당의 변화를 통해 승리의 기점을 만들어가는 소임을 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스스로의 역할론을 규정하면서 문 대표의 보완제를 자임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를 적극 도와서 보완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얘기죠.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와는 정치적 컬러랄까 이런 게 조금 달랐던 신임 이 원내대표와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표 입장에서도 비노의 간판격이 이 원내대표와의 동거가 일면 껄끄러운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비노의 소외감 완화로 임계점을 향해 치달았던 계파 갈등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범주를 원내대표가 당선됐을 경우 비노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한편으로 원내 전략 실패 시 문 대표가 공동 책임론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부담을 털어내게 됐다는 표정도 일각에서 감지됐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율사 출신으로 민변 활동 등을 통해 오랜 인연을 이어온 만큼 개인적으로는 인간적 신뢰가 있는 사이라는 게 양측의 전언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난 사퇴하겠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나머지 집행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단 집행부들 모두 함께 사퇴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비노 측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하면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돌발 상황까지 이어지는 등 첫날부터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는데요. 이 원내대표에겐 이를 추스리며 갈등을 수습할 역할까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지도부 입성으로 그동안 친노 독점 구조가 약화, 친노 비노 간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가운데 양측 간 견제 관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 대표의 비선 논란과 관련 공식 기구를 통해 해답을 얻고 정보를 받고 거기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 관해 불안정한 스타일이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 안팎에서 특히 정치 관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한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좀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각별한 관계 등을 고리로 문 대표와 천 의원 측 간 가교의 역할을 살려갈지도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천 의원이 호남 신당설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권 분열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선 연대하고 통합해야 한다. 천 의원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어떻게 하든 야권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야권 통합을 이루겠다. 지금 새정치연합 지도부에게 가장 많이 부여된 책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는 역시 야권 통합, 다시 한번 자기 혁신과 함께 야권 통합 거론되고 있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죠?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지지도 격차가 지난 2월 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선출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6, 7일 이틀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41%, 새정치민주연합은 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르고 새정치연합의 지지도는 2%포인트 떨어지면서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초 문 대표가 선출된 이후 최대 격차입니다. 정의당의 지지도는 5%, 기타 정당은 1%, 없음, 의견 유보는 30%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긍정평가 비율 39%, 부정평가 비율 52%로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지난주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1%, 반대가 42%로 반대 의견이 찬성 견해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의견을 유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볼 때 주로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응답자의 찬반 비율은 찬성 44%에 반대 29%로 찬성 응답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20대부터 50대 응답자의 찬반 비율은 반대 응답 비율이 찬성보다 13%에서 24%포인트 높아 반대 여론이 더 강했습니다. 네. 지지 정당별로는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찬반 비율이 모두 40%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찬성보다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린다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전자를 선호한 비율이 32%, 후자를 선택한 비율이 54%로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뭔가 뭔지 좀 복잡하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 확연히 드러나는군요. 찬반 비율이 모두 40%씩으로 팽팽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게 앞으로 올 하반기 특히 내년 총선 그리고 길게 보아서는 내후년의 대선에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국 이제 복지 문제로 모아질 텐데요. 잠재적으로 큰 이슈가 하나 불거졌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 오늘 홍준표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어요. 지금 홍 지사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싸가지고 와서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다. 그런 게 검찰 출입 기자들의 전언인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지금 집중 추궁 중인데요.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유력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홍 지사가 처음입니다. 홍 지사는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수사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나 검찰을 떠난 지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홍 지사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홍 지사는 핵심 증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 서울 고검 12층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는 특별수사팀 소속 손영배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맡았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이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 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적이 있는지, 경선 자금을 투명하게 회계 처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의 일부 측근 인사들이 검찰의 수사기관에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홍 지사가 이런 시도에 관여한 게 아닌지도 캐묻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핵심 증인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 홍 지사가 1억 원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를 기소할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혐의 입증에 제약이 있는 데다가 뇌물죄에 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양형 기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뇌물죄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게 검찰이 오늘까지의 일단 자세인 걸로 봐서는 뇌물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 뭐 이제 자신 또는 뭐 의지, 그것은 조금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관측은 포괄적 뇌물죄 아니냐 이랬는데 정치자금법 쪽으로 가는군요. 어쨌거나 그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 이게 밝혀진다면 구속에 대한 것도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그런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의혹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번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요건이 마련된다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지사의 사법 처리 방향은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상태에서 그의 메모가 얼마나 증거 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드러내는 사안입니다. 네. 따라서 홍 지사의 기소 여부 및 신병 처리 결과는 향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리스트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예. 오늘 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고위원 맡고 있기도 한데 국무총리를 공개 채용합니다. 이런 그 약간 조롱하는 듯한 비아냥성 SNS 글이 좀 화제에 오르고 있더군요. 네, 그 정청래 위원의 SNS 글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완구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은 정 위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무총리도 공개 채용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정 위원은 박근혜 정권 수첩 리스트로 제대로 된 국무총리를 뽑을 수 있을까? 국무총리 공채 공고라도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은 비상시국 국민과 야당의 협조 구하시길 바랍니다.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은 국무총리 공개 채용 공고를 첨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위원이 제시한 국무총리 자격 요건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40세 이상의 남녀노소이다. 특히 부적격자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는 절대 안 됨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거짓말 논란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이완구 총리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청래 난리도 아니네. 정청래 그만하자. 정청래 폭탄 같아. 정청래 어머나. 정청래 직업이 도대체 뭔지. 정청래 본인도 잘 돌아보길.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한편 주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발끈, 치욕적이다. 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또다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정청래 난리도 아니네. 정청래 그만하자. 여러 가지 반응들인데. 국무총리 모집 공고, 이것은 상당한 풍자였던 것 같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격을 받은 주승용 최고위원이 치욕적이다 그러면서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해도 이런 말을 하고서는 사퇴하자. 그러니까 정청래 당신도 같이 나랑 나가자 지금 이거죠. 그리고는 그냥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회의석상을 나가버렸다고, 문도 쾅 닫고 나갔다는 기자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자, 남북관계에 조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북 민간단체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과 오는 14일부터 2박 3일간 서울에서 6.15 공동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북 및 해외 준비위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중국 선양에서 광복 70주년과 6.15 선언 기념 공동행사를 갖기 위한 사전 접촉을 가졌습니다. 네. 6.15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2008년 금강산 개최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6.15 남북 공동행사 사전 접촉을 승인한 만큼 본 행사도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측은 이번 사전 접촉에서 오는 7월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응원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제가 짤막한 소식 하나 덧붙이고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신을 공군 현직 박대령이라고 밝힌 어떤 장교가, 물론 발신인이 아직 최종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장교일지 사병일지 또는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박대령이라고 밝힌 모 씨가 수억 원대를 들여서 집무실을 뭐 호화롭게 바꾸고 여러 뭐 관용차도 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등등의 부적절 행위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공군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용퇴하라, 강하게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했고, 계룡대에는 이런 편지가 접수된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공군에서는 현재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에 관한 비위 사실을 조사 중인데, 아울러 이 편지의 발신인도 누군지 찾아보겠답니다. 또 행여나 무슨 뭐 내부 제보자 색출 이런 구시대 많이 들어본 그런 쪽으로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특히 뉴스가 많고 꼭지수도 많았는데 임대웅 PD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들으실 시간입니다.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방송국까지 이동 시간이 너무 길고 또 본인의 생업이기도 한 투자 자산 컨설팅, 그래서 뭐 국내외 증시도 들여다보고 그래야 돼서 오늘부터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고 전화로 연결하기로 했고, 다다음 주부터는 주 2회로 줄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방송 시간과 그 오 대표의 근무 시간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너무 겹쳐서 그동안 오 대표가 말 못할 고충이 좀 컸는데, 우리 조차고 오 대표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또 생계 시간하고 생계 활동 시간하고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주 2회로 줄이기로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진근 대표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진근입니다. 예. 여기까지 안 오시니까 좋죠. 귀한 시간 금쪽같이 쓸 수 있어서. 아닙니다. 가능하면 가고 싶은데. 아닙니다. 충분히 뭐 그동안 너무 성실하게 해주셨고. 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비슷한 조건으로 낸다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훨씬 좋다. 이건 뭐 연금공단에서 늘 홍보해왔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홍보성이 아니고 사실 당연하죠. 개인연금은 그 개인연금 운용사와 운용자들의 임금, 그들의 또 이익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수치로도 또 한 번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연금은 공적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개인연금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사적 보험입니다. 6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동시에 가입한 직장인 42세 김모 씨의 훗날 수익을 살펴보니까 국민연금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국민연금으로 월 20만 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월 10만 원만 되겠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개인연금은 20만 원 다 내야 됩니다. 근데 2008년도에 공시 이율이 5.3%였습니다. 지금은 3.2%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5.3%인데 네. 이렇게 20년을 내고 만 65세에서 85세까지 20년간 매달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이자가 한 두세 배가량 높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총 수령액이 개인연금보다 무려 1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 김 씨가 20년 동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낸 보험료는 4,800만 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50% 내기 때문에 네. 직장인 김모 씨는 실제로 2,400만 원을 냈고 네. 개인연금에는 이제 4,800만 원을 다 낸 것입니다. 그런데 2038년 만 65세가 됐을 때 김 씨는 국민연금에서는 월 106만 원을 받고 개인연금에서는 월 81만 원만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10년 뒤인 75세가 되었을 때 2048년에는 142만 원까지 그 연금이 올라가는데 개인연금은 약정 그대로 81만 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장인 김 씨는 국민연금 20년간 총 수령액이 3억 4천만 원이 되고 개인연금은 1억 9천만 원에 머물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적보험인 개인연금은 2배로 내고 1억 5천만 원을 오히려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더군다나 또 국민연금은 고용된 기관, 그러니까 뭐 회사나 직장, 단체 이런 데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애초에 납입금도 좀 차이가 있는데다가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군요. 사적연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좀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예, 사적보험이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게 좀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국민연금 이제 소득 대체율 요즘 하도 많이들 들으시니까 이 단어에 많이들 익숙해지셨을 텐데 소득 대체율이 워낙 지금 40%로 워낙 낮기 때문에 쌈짓돈 연금, 용돈 연금밖에 안 된다. 그래서 따로들 개인연금을 많이들 들고 있는 형편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전체적인 평균 수익을 따져봐도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1.3에서 한 2.6배 정도 돼서 수익비가 한 배가 채 안 되는 개인연금보다 뭐 여러 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건 확실하군요. 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전문연구원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분석이라는 2013년 보고서를 냈는데 네. 국민연금 수익비는 그러니까 수익비가 낸 보험료 대비 받는 돈입니다. 네네. 예, 수익비가 소득 구간 월 100만 원 임금부터 월 400만 원 임금까지 보면 국민연금은 1.3배에서 2.6배를 받게 됩니다. 네. 국민연금을 탈 때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 총액보다 추가적으로 30%에서 160%를 더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개인연금의 수익비는 연금 종류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1배를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관리 운영비와 영업 마케팅비를 쓰고 나서 남은 금액에다가 예정 공시 이율을 덧붙여서 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적금에서 이자 구실을 하는 개인연금의 공시 이율은 현재 3.2%가량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이자는 평균 6.1에서 10.7%로 두세 배가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까요? 평택을 향후 40년 동안 반도체 전진기지로 만들고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 이러면서 요즘 의욕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더군요. 네, 삼성전자는 단일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로는 세계 최대인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201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1번지인 경기도 기흥과 화성 그리고 평택을 잇는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단지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는 축구장 400개 넓이, 총 부지 면적의 88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기흥과 화성 단지 합친 규모가 91만 평과 맞먹는 최대 규모입니다. 아, 기존 기흥과 맞먹을 정도다. 그럼 기흥만한 것을 새로 만들겠다 지금 이 말입니까? 기흥 플러스 화성만한 규모죠. 아, 굉장히 커지는군요. 그러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효과 그리고 주력 생산 제품은 뭡니까? 네, 삼성전자에 따르면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는 41조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1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설비 등 전 후방 협력업체들이 함께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17년도 평택 단지가 가동이 되면 D램에서는 10나노급 최첨단 D램을 양산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10나노 이하 핀펫 공정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네. 삼성전자 권오영 부회장은 42년 전에 기술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일본에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여겼지만 10년 만에 세계 메모리 산업 정상에 올랐고 22년간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평택 반도체 단지는 미래 40년 반도체 역사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며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꿈을 야무지게 꾸는 건 좋고요. 아까 우리 오 대표 리포트 중에 41조 원 생산 유발, 15만 명 고용 창출 등 효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아마 삼성전자 측이 밝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네. 흔히들 교황 방한 효과 몇 조, 등등의 장밋빛. 나중에 가보면은 너무나 부풀려진 그런 환상적이고 장밋빛 전망은 아니겠죠? 삼성전자는? 예, 아마 기흥 단지와 화성 단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네. 임직원들하고 또 협력업체들 고용 규모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삼성전자에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얼마 생산 유발, 얼마 효과 예상 이런 말 들으면 그리고 워낙 그 숫자나 단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부에 잘 와닿지 않기도 하지만.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 이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해요. 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가 중국 사안에다가 낸드 플래시 공장을 7조 원 들여서 짓고 있는데 중국 시안에 예, 시진핑 주석 고향인데요. 거기 짓고 있는데 다행히 평택에도 이런 공장을 지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공동화 현상 초래될 수도 있는데 국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시죠? 네. 자, 이건 조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뉴스 같습니다. 시중은행들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아시다시피 한 1.6%대로 초저금리인데 시중에 많은 유동자금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영어로 하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CMA. 네. 이 CMA로 한 달간 무려 2조 원이나 대거 이동했다고요? 네, 특히 정시가 상승 랠리를 펼친 지난 4월엔 2조 원이 넘는 대기성 자금이 증권사 CMA로 몰렸는데요.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CMA 잔고는 4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MA 계좌 수도 4월 말 1125만 개로 넉 달 새 20만 개가 증가했는데 네. 1125만 개면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600만 명의 약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의 공시에 따르면 10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10군데의 평균 금리는 1.64%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금리가 높은 CMA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CMA의 연 이율 그리고 최대 장점은 뭡니까? 네, 증권사의 통상 CMA 금리는 1.6%에서 1.75%로 정기예금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1년간 자금이 묶이는 정기예금과 달리 CMA는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통장처럼 언제나 돈을 넣고 뺄 수 있고 자동이체, 현금 체크카드 기능 등 시중은행의 통장과 유사한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CMA는 특징이 하루만 맡겨도 약속된 연 이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부 그 종합금융사에서 파는 종금형 CMA를 제외하고는 증권사에서 파는 CMA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닌데요. 그러나 CMA 투자 대상이 주로 국채, 공채, 그리고 우량 회사채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운영증권사가 파산한다 해도 투자 채권이 한국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기 때문에 자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딴 뉴스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작년 한 해 동안 여의도만한 거 한 6개 정도가 더 커졌다. 어디 뭘 많이 메꿨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8일 발간한 2015년 지적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284제곱킬로미터로 1년 사이에 18제곱킬로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의 신규 등록입니다. 네. 작년에 그 충청남도 당진의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9제곱킬로미터,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4.5제곱킬로미터,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3.5제곱킬로미터, 또 준설도 매립지라든지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등이 새로 조성되어서 국토 면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의도만한 땅 6개가 새로 생겼다 이 소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하고 소유 주체별 지목별로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특히 올해 처음 집계된 외국인 소유 토지는 124제곱킬로미터로 전체 국토 면적의 0.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가 8제곱킬로미터, 서울은 2.3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유 주체별로 보면은 개인 소유 토지가 52%고 국유지, 공유지가 전체의 33%, 그리고 법인이나 종중,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15%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목별로는 대지와 공장 용지, 도로 등 기반 시설의 면적은 증가했지만은 농경지와 임야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은퇴가 임박한 또는 은퇴 압력을 받고 계신 분들, 50대 중후반쯤에 되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들으셨으면 하는 건데, 정부가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동결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추진하기로 강력히 추진하기로, 그리고 공공기관은 거의 의무화하겠다 이러면서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노동계는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30대 재벌그룹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서 고액 연봉자 임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상위 10% 노동자 135만 명의 임금 인상률을 3%포인트만 삭감하면은 22만 명의 청년을 새로 고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경영평가의 도입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임금 피크제로 절약되는 돈을 활용해서 2년간 공공기관에서 6,700명의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었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상태에서 정부가 독자 행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노동계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 노동계는 임금 인상률이 현재 대폭 낮아진 상황인데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특히 상위 10% 임금 동결은 민간 기업의 경우 노사협상을 거쳐야 해서 정부 뜻대로 된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도 양대 노총이 모두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고 나니까 정부가 독자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양상이군요. 임금 피크제는 사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세대 간 일자리를 나누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 그러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툴 수도 있게 된다는 거 염두에 같이 두면 좋겠고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하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정가 산책 나가실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조금 모양이 그렇네요. 어제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뽑고 오늘 첫 회의하고 그러면 좀 일부러라도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야 할 텐데 네. 왜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그런답니까? 모양새가 조금 그런 게 아니고 조금이 이건 아니에요? 이제 강도 아니고 보기 안쓰러울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새 원내대표 지도부를 선출을 했고 원내대표를 뽑았고 그렇잖아도 지금 재보선 3패 이후에 사실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당 지도부에 있다는 이 최고위원들이 공개석상에서 대단한 말싸움 가지고 말꼬투기 잡고 말싸움하다가 한 명은 최고위원직 사퇴하겠다고 뛰쳐나가고 예. 다른 한 명은 거기다 대고 또 사과할 생각 없다고 자존심 세우고 이게 당도 아니고 보면 참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야, 양 기자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단어를 쓰는 것도 아주 보기 드문 일인데.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공당이라는 곳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치 싸움하고 정치 노름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맞죠. 한 100몇십억 들어가고 있죠, 지금 새정년에도. 그럼요. 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곳이고. 더군다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받는 돈이 전부 이 월급이 다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은 그 공무원이거든요. 입법부 공무원. 아니, 그만큼. 계약직 공무원. 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네. 이른바 선을 바라본다는 이 2017년 대선에서 또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 제1야당의 최고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사실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 다 사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요? 주승용 최고위원하고 정청래 최고위원이죠. 두 사람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 아니 최소한의 기본 소양도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예. 말씀하셨듯이 아니 새 원내대표 겨우 어렵게 뽑아서 예. 사실 잘해보자고 좀 의기투합해야 될 시점이고 예. 더더군다나 어쨌든 4.19 재보선을 참패한 이후에 그나마 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조금 평가를 받을 만한, 물론 여러 가지 양면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조금 평가를 받을 만한 협상 결과를 내왔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이 여권이 사실 자등질환 때문에 이 공무원연금 협상 개혁안이 이제 국회가 계속 처리되지 못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 코너에 몰렸다가 조금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시점이기도 한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다가 이 카메라에 다 잡혀서 아마 오늘 내일 뉴스에 다 나올 텐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게요. 저는 두 사람 다 잘잘못을 떠나서 최소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1야당의 꼴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최소한의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징계하자 그러면 안 될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징계한다고 징계를 순순히 받겠습니까? 또 그러면 주승용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패권적이니 물러나라 이럴 거고 그런 얘기 하겠죠. 그냥 두 사람 다 그냥 카메라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제1야당의 이제 지도부가 어쨌든 손충직 최고위원이 2명이 빠지게 되면 당 지도부가 흔들리게 되나 아니면 성립이 안 되나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당원 당규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정말 삼량 미사일 거죠. 그렇죠. 이게 야권의 수임 야당의 수권정당 능력에도 직격탄으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인데 참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새 만며느리 들어온 첫날 삼촌하고 시동생 도련님들이 투닥투닥 하다가 밥상 뒤엎은 꼴 이런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두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진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당하고 정당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절대로 개파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직접 밥상을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야당은 진짜 정말 이렇게 보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통 터지고 우라통 터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럼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고 저는 그 사람 다 깨끗이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시는 이유 충분히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약간 미봉책 같긴 하지만 분위기가 그럴 것 같으면 당대표나 신임 원내대표가 빨리 회의를 잠시 멈추고 비공개로 돌린 다음에 거기서 그냥 난상 토론을 하건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고스란히 그냥 카메라로 다 받아가 버리게 하고 그런 건 좀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승용 최고위원이 이제 그 최고위원 중에서는 1위를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2위를 했잖아요. 발언 순서가 보면 대통령, 정청래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겨를도 없었다. 문재인 대표가 그럴 겨를도 없었을 거고 이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기자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승용 의원이 너무 자주 이런 말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주승용 의원도 문제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 타이거 재보선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패권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광주 선거 책임자는 주승용 본인이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17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19대 국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최소한의 인품,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예.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걸 본인이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그래서 오늘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네. 앞으로 당 지도부를 선출을 할 때 네. 전당대회에서 이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인성검사를 먼저 해야 된다. 풍성을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자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런 우승골을 만든 그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십시다. 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과정을 둘러싼 당청 갈등 기류가 어제하고는 조금 뭐 다르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겉으로는 지금 봉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뭐 이견 없다 자꾸 예. 이렇게 강조하던데. 뭐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의 워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네. 청와대가 얘기한 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의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각 언론들이 당시에 5월 1일 2일 상황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당청 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고 어떤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뒷얘기들을 좀 기사화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들을 쭉 보면 조금씩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가닥이 잡힌 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새누리당의 협상 당사자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뭐 아마 대충 맞는 얘기일 수 있을 텐데요. 네. 50% 20%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의 20% 정도를 재정의 20% 정도를 이제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에 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실무기구 합의문에 담기게 됐는데 그때 원래 청와대 쪽에서는 그 수치를 못 박는 것, 50%라는 수치를 못 박는 것 자체에 반대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워낙 강경하게 요구를 하니까 네. 공무원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 실무기구 차원에서 합의를 할 때 거기 이제 법적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무기구에서 합의를 할 때는 50%를 가급적 담지 않는 쪽으로 하되 야당과 공무원 단체 쪽에서 요구를 하니 50%를 연기를 하되 50%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50%로 한다가 아니고 예. 90%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쪽으로 예.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 청와대에 전달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여야가 네. 지금 그 부분에서 말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당청 간에 조금 말이 다른데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50%로 한다. 대신에 50%를 목표로 한다까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대신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수치를 넣지 않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양해를 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50% 수치가 들어갔지만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는 아니 우리가 청와대에 충분히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했으니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청와대는 그 얘기를 들었다 말았다에 대해서는 가차없다 말은 없고 대신 50%를 연기하는 거에는 우리는 반대했다. 그런데 들어간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의 워딩을 보면 당청 간에 충분히 교감했고 이견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50% 부분을 실무기구에서는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합의문에는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넣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우리가 전달해서 청와대가 그 사실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청 간의 갈등이 없다.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서로 하지만 하고 지금 청와대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오늘 못 받고 얘기한 거는 청와대 니네들 계속 그럴래? 라는 이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당청 간에 조금 이 당청 간 갈등의 양상이 이전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전 같으면 청와대에서 어쨌든 못 받고 그렇게 나오면 대체로 당에서 더 이상의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알고 듣고 보면 저거네. 그렇죠. 네.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셈이고. 청와대 무슨 소리야?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딴 소리야? 지금 이 말을 점잖게 돌려서 한 거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지점은 지금 어제 그 청와대가 이 김성호 홍보수석을 통해서 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그다음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비롯한 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부분은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딱 못을 박았는데, 그러니까 분리 처리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 김무성 대표, 유승민 대표 공히 5월 2일날 여야 합의문에 기초해서 협상하겠다는 걸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부분은 어쨌든 이제 법안 조문까지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제 뭐 본회의 열어서 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향상을 비롯한 이 공적연금 균형 강화 방안은 이제 연계해서 논의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새누리당도 이 공적연금 강화라는 큰 줄기는 유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청 갈등이 이렇게 딱 한번 불거지고 나면 청와대에서 정리하는 대로 그냥 쭉 일사불란하게 이제 어쨌든 매듭은 지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5월 임시국회에서 실제 이 연금 관련한 이 부분이 처리가 될 때, 여야 간의 논의가 진행이 될 때, 이 청와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지 좀 지켜보는 게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속에 뭘 감추고 있으면서 살짝씩 뭘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나저나 연금 문제가 요번에 설령 5월 국회나 또는 뭐 6월 국회에서 어떻게 된다 해도 내년 총선에도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그 정치 이슈의 변수에서 상수로 갑자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다가 지금 국민연금으로 불이 확 옮겨 붙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더 커지는 것 같고, 물론 뭐 대상자가 2천만 명이 넘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당과 청의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리고 야당은 조금 모습을 좀 옷깃을 여미고 새로 뭔가 각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죠, 오늘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무성 대표가 그저께 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때, 여야 합의 사항을 사실 이제 새누리당이 뒤집는 과정에서 그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 청와대나 친박계 의견에 좀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그 점에서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 친박계 청와대와 크게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자신의 독자적인 룸을 좀 넓혀가려는, 좀 보기에 따라서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좀 나름 자기의 입지를 넓혀가는 그런 좀 자기 정치를 좀 본격화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4.29 정말 이거 전망 안 좋았는데 성완종 때문에.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만 싹쓸이를 해버렸고 그것도 20%포인트 이상으로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로서는 뭔가 약간 고무받을 뭐 근거가 있다고 봐줘야겠죠. 그렇죠. 한 주간 애쓰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5시 32분 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이 늦게 게시판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정가산책, 조금 전에 끝난 정가산책 진행하면서 안 그래도 게시판이 뜨겁겠구나 싶었는데, 여지없군요. 저도 일단 양정대 기자하고 1년 13개월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오늘처럼 어디를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 거의 처음 봤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왈짜왈짜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닌데, 오죽하면 지금 양정대 차장도 그렇게 느꼈을까 싶기도 했고, 또 양 기자 리포트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떠실지도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벨라님, 양 기자님 오늘 솔직히 공감이 안 간다. 카메라 있는 곳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것이 그렇게 양비론으로 인성까지 들먹이며 사정없이 비난할 일이냐. 새누리당은 안 그런다고 그러시는 것도 참, 새누리 출입기자라 그러신가? 지난번에도 이런 느낌 받았었는데 새누리당에 동화돼 가시는 것 같으네요. 중립적 시선을 잃으신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 주셨고, 내년 국회의원 공천 때 사쿠라들은 모두 속가내자라고 락에이지스님, 조합원 하나님, 울산 동구님, 이렇게 줄줄이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또 야무지게님은 새누리에는 관대한 양정대 기자 이러셨고 한데, 제가 양자 사이에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고요. 각자 발언할 자유는 있고, 양정대 기자도 이강윤의 오늘에서 허용하는 정도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견해를 버무려서 오늘 뉴스를 리포트를 하긴 했는데, 일단 주승용 최고위원이, 제가 저도 또 이 청취자들과 양 기자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이나 양비론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문제제기 방식이, 그 다음에 사퇴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꺼내고 요번에도 자꾸 그러니까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가는 게 있고, 또 지역적 출신이 호남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의심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저는 현명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2위 당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빼고 제일 표 많이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좀 중량감 있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점을 하나 제기하고 싶고, 정청래 의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심정적 지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동의는 못하는 게, 초선 의원의 패기 넘치는 정청래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한 사람의 캐릭터나 성격 특징을 40 넘은 사람 못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이 시원시원하게 말은 하는데 가끔은 너무 가볍다, 경하다 이런 것을 줄 때 있습니다. 작년에 광화문 농성 텐트에서 단식을 열흘 넘게 하면서는 제가 정청래 의원을 새로 본 계기가 됐고요. 가끔은 유시민 의원 비슷하게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말도 걷잡을 수 없이 하는구나. 이게 저 사람의 정치적 전략이라면 그건 좀 비판받아야 된다. 근데 본래 성정이 그래서 불의를 보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은 그냥 우직근 해가지고 한번 팍 쏘아붙이고 마는 그런 거라면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래 그런 거라면 사람이 원래 그러네 하고 넘어갈 텐데, 고도의 계산된, 그러니까 강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의 계산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면 그건 크게 될 정치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오고 있었어요. 아마 양 기자는 좀 그쪽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말을 한 것 같고, 야성이 부족한 야당, 지리멸렬한 야당을 몇 년째 보아오면서 넌덜머리를 냈을 다수로 짐작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정서에는 정청래와 주승용을 똑같은 잣대로 나무라는 것은 좀 듣기 불편하셨으리라는 건 이해는 갑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본래 그런 건지 아니면 정밀하게 계산된, 그래서 타이밍 봐가면서 이렇게 내지르는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만나보거나 교분을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계산된 거라면 좀 그렇다. 그게 아니고 본래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뭐 그렇구나. 근데 당대표한테 면전에서 뭐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는 2위 당선자에게 3위 당선자가 왜 맨날 물러날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사퇴 얘기를 자주 들먹거리슈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둘 다 급해요. 특히 제가 정청래 의원이었다면 작심하고 한 소리 할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급동이 그 양반 뭐 그런 거 잘하던데 취재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승용 발언 뒤에 바로 자기가 한 거니까 취재진들에게 좀 나가달라. 우리 새 원내대표 어제 뽑았고 오늘은 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싶다. 문재인 대표님, 기자들 철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기자들 물리고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빽 지르고 그럴 수는 있는데, 당의 이미지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생각해야죠. 최고위원 정도면. 굳이 언론에 공개돼서, 물론 또 아름아름으로 나중에 뒷얘기로 또 신문에 가십처럼 날 수야 있겠지만, 중계방송 하는 그냥 방송사 카메라들 쫙 돌아가는데 종편들은 그것도 얼마나 먹잇감 나타났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감안하는 그런 처사도 좀 필요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 아주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아무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런 얘기는 못 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든님. 아무튼 오늘 우리 양정대 기자한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오늘 좀 문제 있는 양비론이다. 좀 다른 각도로 봐라. 이렇게 매서운 질타가 많이 쏟아졌다는 말씀은 꼭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이든님, 5시 25분에 주신 견해네요. 천정배 의원이 꼭 신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새정치연합 내의 전라도 지역주의자들 좀 다 데려갔으면 좋겠다. 전라도 지역주의자들의 무혈 입성을 위해 뒤에서 총질하던 주승용이 오늘은 대포를 맞았다. 지금 이 얘기도 같은 얘기인데, 지역 정서에 기반한 또 다른 야당?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역사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인가?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동서, 영호남 지역 감정에 기댄 할거주의 타파, 그것을 필생의 업으로 삼고 이루고자 했던 노무현 유지에도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좀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며칠 전에도 이런 견해를 어느 분이 주시던데, 임PD님, 경아 오랜만에 하는 그 광고 순서를 좀 뒤로 돌릴 수는 없나요? 네, 광고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그 순서까지도 정해져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조금 이렇게 가정적이고 뭉클한 그런 오프닝 멘트 뒤에 바로 전창걸 이제 들으면 재밌긴 한데, 그 광고가 좀 덜 어울린다 이런 견해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광고가 또 주목도는 사실 높기는 한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일종의 정치평론가 연쇄 시리즈 인터뷰 격인데요. 김경진 변호사 연결해서 두 가지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와 친노, 비노, 반노 있냐? 있다면 기준은 뭐냐? 어제와 동일한 질문 몇 개 중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들 많이 견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물론 샵 인터뷰로 해주시고요. 5월 23일 날 북 콘서트란 단어는 그렇게 쓰고 싶진 않은데 5월 23일 부산에서
제가 청취자 그리고 조합원분들 만나는 행사를 합니다. 장소와 시간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6시고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마친 다음 모두 다 함께 부산으로들 건너오신답니다.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에 있는 아이쿱 푸른바다 생협 강당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나중에 글자 형태로 문안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경진 변호사, 검사를 역임했고요. 광주 지역에서 출마도 하셨던, 그리고 종편에 나오는 여러 평론가 그리고 정치 관련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골고루 보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이죠. 김경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전히 목소리 낭낭하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맞게 잘 소개했습니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검사 출신이고 광주 지역에서 아마 검사로도 활동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가 법적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검사 같이 하셨고 지금 법조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홍 지사의 얘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틀린 얘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홍 지사고 홍 검사를 하신 지는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요. 예. 본인이 2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낡은 지식이라는 걸 잠시 깜빡하신 것 같고요. 예. 형사소송법에 보면, 네네. 그러니까 물론 원칙론으로 얘기하면 홍 지사 말이 맞는데요. 네. 그 모든 원칙 조항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라든지 해외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아주 독특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작성해놨던 메모나 일기장, 계약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라도 네. 증거로 쓸 수는 있다라는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있고요. 아, 네. 이제 다만 핵심 포인트는 그럽니다. 그게 이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메모지만 가지고 유죄가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찰은 그 메모지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계속해서 더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메모지 자체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돈이 오갔다, 오가지 않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 어쨌든 증거로 쓸 수는 있습니다. 아, 증거로 쓸 수는 있다. 홍 지사가 네. 자신 있게 저 증거 능력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면적 또는 형사소송법에 세세하게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당연히 뉴스 보셨겠지만 검찰에서는 뇌물죄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것 같은데 그것은 뇌물죄를 규명할 자신이 없어서 또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또는 의지가 없어서 아무튼 그런 겁니까? 이거는 이제 성완종 씨 고인이 이제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에 봐서도 예.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경선 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돈이 간 것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명백하고요. 예.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직자에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대가를 예. 바라고. 예, 업무 청탁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돈이 뇌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죄가 적용될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통상은 뇌물죄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조금 더 양형이 세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죄에 속합니까? 대개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들 계시던데. 조금 센 게 아니고 많이 센 게요. 아, 예. 1억 원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판사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반절로 깎아줄 수 있는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네. 어쨌든 1억 원을 뇌물로 받았으면 아무리 형을 적게 받아도 꼼짝없이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 전라북도 도지사 하셨던 유종근 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있습니다. DJ 그때 때. 4억 원 받아서 아마 5년형인가 그대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죄가 적용되면 1억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형량이 세고 무섭습니다. 예. 근데 정치자금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좀 많이 가볍고요. 예. 정자법으로 하면은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이게 2011년도 6월 달의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남았네.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도 아주 혁혁한, 딱 부러지는 변호사다. 그런 그런 별명이 있는 건 알고요. 요즘은 정치평론가로 더 유명하신데. 별 말씀을요. 자, 그냥 새정년 내에 친노, 비노, 반노.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과연 그렇게 부를 만큼 명백히 다른 세 개의 그룹이 존재합니까?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전당대회가 됐건 또는 이게 당의 이제 원내대표 의원들 간의 원내대표 선거가 됐건 예. 최소한 두세 개 그룹에 지지하는 어떤 그룹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안에서 뭔가 그룹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친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예. 그건 정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친노가 없다면? 친노가 없다면. 음흠.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어떤 흐름을 리딩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5년간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정신이 불과 8년 만에 소멸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도 이상하다. 없어져 버린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도대체 대통령이었는지 뭘 했는지 예.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을 추모하고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정치적 노선, 방식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가고자 하는 추동력이 남아 있어야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친노는 실제 하는 것이 어떤 사리에 맞고 여전히 실제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2015년 이 5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친노라기보다는 지금 친문이냐 아니면 이게 비문이냐 아니면 반문이냐 이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번에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의원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하면서 친노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척을 지면서 탈당을 하고 지금 이제 소수자의 길로 들어갔는데 네. 과거에 이 사람들이 친노였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친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떤 친노 중에서도 여전히 어떤 핵심 그룹을 이루면서 현재의 새정치연합의 당권을 잡고 있는 친문이냐 친문이 아니냐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들어본 그 평론가들 말씀 중에 가장 명쾌하게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그리고 제가 들어도 아주
그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노가 8년 만에 없어진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냐. 친노는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뭔가 더 색깔을 뭔가 더 씌워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의미가 있는 것은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신 이거 가지고는 저희 말하지 말고 친문이냐 반문이냐 또는 문재인의 노선과는 좀 달리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 나온 김에 천정배 이제는 의원이죠. 천정배 의원이 추구한다고 밝혔던 뉴 DJ 키즈 몇 명 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야당을 만들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지금 천정배 의원도 당을 만들겠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키즈를 양성해서 광주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죠. 엄밀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그 호남 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 독재가 워낙 심해서 지역 내부에 모순이 있으니 네. 그걸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어떤 무소속 연대와 같은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다음 내년 총선에 출마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천정배 의원도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전국 단위의 정당을 첫째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 후보였었던 또 전국적인 기반의 지지를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전국 단위 정당을 만들려다가 힘에 붙여서 실질적으로 투항하고 김한길 의원과 같이 김한길 대표와 같이 당시에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업하려다가 취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천정배 의원의 어떤 역량을 조금 저렇게 과소평가하는지는 몰라도 네. 천정배 의원이 그 2012년도 당시 또는 2013년도 초반 당시 안철수 의원만큼의 전국적인 지지도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못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천정배 의원이 전국 기반의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그러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 성립했을 때 신당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호남 사람들은 천정배 의원 쪽의 신당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인가? 네. 근데 사실은 천정배 의원도 그거는 굉장히 자신이 없을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 각각별로 어떤 후보의 이 개인기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좀 더 컸었는데, 네. 그 전국 단위 총선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뭐 아니면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형태의 투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 쪽에서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천정배 의원이 얻은 만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당을 창당할 명분도 없고 동력도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 광주 서을구의 투표 결과, 투표율이 40%를 약간 넘었죠. 그러니까 네. 아주 낮은 투표율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으로 미루어서 호남의 전략적 투표를 하는 이른바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새정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따끔한 회초리를 한 방 날린 거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따끔한 회초리보다는 조금 더 나간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포기했다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따끔한 회초리는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존속시키겠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네. 제가 이번 선거 이후에 이제 어떤 종편에서 평론을 하고 지역에 가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을 만나본 감에 의하면. 예. 굉장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역에서 환호하기도 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역 주민들의 지금까지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 일당 독재에 따른 어떤 민의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이제 종편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호남 지역은 최소한 이 종편에서 어떤 이 보도하거나 하는 이 패턴의 의식이 지역 주민들 뇌리에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 호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결국은 보수 정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느낌을 좀 상당히 받았습니다. 이게 뭐 세뇌 계속되는 그런 거의 결과일까요? 뭐 이렇게 세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좀 쓸 수는 강했네. 없겠지만요. 어쨌든 종편에서 말하고 보도하고 얘기하는 논조가 이 어르신들, 이 지역 어르신들 머릿속에 상당히 들어간다. 그래요. 광주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렇게 된 과정 중에 하나가. 네. 아, 김 변호사님, 미안한데, 한 15초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예. 1월 달에 당대표 선거, 1월 달에 당대표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문재인 간에 워낙 치열하면서. 그랬죠. 박지원 의원 쪽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일정 부분 팩트에 기반한 사실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종편에서 하는 보도 방향과 결합을 해서 이번 4.19 재보궐선거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상당한 어떤 증폭 효과를 낸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더 긴 말씀을 꼭 듣겠습니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